바다 한복판, 22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북한 화물선을 장악했지만 한 기관장의 용감한 반격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국경을 넘나든 그의 탈출 작전. 해적과의 목숨을 건 20시간, 그리고 자유를 찾기 위한 위험천만한 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22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모가디슈 항구에서 설탕을 내리던 그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엔진실을 점검했습니다. 기관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절실히 느꼈죠. 화물선에서 기관장은 단순히 엔진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 전체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항해만 무사히 끝내자. 선장과 짧게 눈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화물선의 심장은 엔진이고 그 엔진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엔진 하나만 멈춰도 배 전체가 멈추죠.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춘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그네 같은 위험한 바다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점검표를 들여다보며 저는 모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연료 압력, 냉각수 온도, 윤활유 상태까지 하나하나 놓칠 수 없었죠. 다른 선원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저는 엔진실을 돌았습니다. 진동 소리 하나, 온도 변화 하나까지 모두 제 귀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20년 넘게 배를 타면서 익힌 감각이었어요. 선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기관 쪽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배를 탔고 엔진과 대화할 수 있다고 자부했죠. 엔진이 건강한지 아픈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엔진을 처음 켤 때의 그 둔탁한 소리, 정상 운항 때의 규칙적인 진동, 과부하가 걸렸을 때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언어였어요. 디젤 엔진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죠. 연료 필터 교체 주기, 윤활유 점도 확인, 냉각수 순환 시스템 점검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항구에서 작업하는 동안 현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설탕을 내리는 작업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배를 살펴보는 것 같았죠. 선원들의 수, 배의 크기, 화물의 종류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항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우리 배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배를 너무 자세히 보고 있어요. 하지만 화물 일정이 빠듯해서 더 머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화주들이 있었고 지연되면 큰 손실이었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모가디슈는 위험한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해적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고 많은 선박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화물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떠나라고 지시했죠. 출항 전날 밤, 저는 엔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바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비상용 도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패너, 파이프, 용접 도구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연료 탱크도 점검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기에 충분한 양이었고 비상용 연료도 따로 준비돼 있었어요. 냉각수 시스템, 전기 시스템, 유압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기관장의 일은 단순히 엔진만 돌리는 게 아니라 배 전체의 동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였거든요. 엔진실 벽에는 비상 연락망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타실, 갑판, 기관실 각 구역별 연락 체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연락망이 생명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 배터리도 확인하고 예비 배터리도 준비해뒀어요. 선원들은 대부분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항해가 끝나면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각자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2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각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저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죠.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밤늦게 엔진실을 점검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항해를 무사히 마쳤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했어요. 특히 이번 항해는 위험 지역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출항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만 경비라고 주장하는 소말리아 청년들이 배에 올라온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경비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 날카롭고 경계심이 강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항만 경비입니다. 안전 점검을 해야 해요. 그들이 말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식의 점검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출항 전 점검은 항구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서류도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도 있죠. 유니폼도 정식으로 갖춰 입고 신분증도 정확히 제시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복장도 제대로 된 유니폼이 아니었고 신분증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선장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선장도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정이 급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선장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서둘러 출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화물선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지연되면 큰 손실이었죠. 저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청년들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모두 말랐지만 날쌘 체격이었어요. 움직임도 민첩했고 눈빛도 날카로웠죠. 일반적인 항만 근로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이 배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점검이라기보다는 배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 같았죠. 화물실은 어디 있습니까? 엔진실은 어느 쪽입니까? 선원들은 몇 명입니까? 무기는 없습니까? 그들의 질문들이 단순한 안전 점검을 위한 것 같지 않았어요. 특히 무기에 대해 묻는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화물선에는 총기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들은 배의 구조도 자세히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느 방향이 조타실인지, 통신실은 어디인지, 선장실은 어느 쪽인지 계속 물어봤죠. 저는 엔진실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엔진을 점검하면서도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원들과 그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엔진을 시동하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계기판의 수치를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지 점검했어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해야 했거든요. 연료 공급량도 확인하고 냉각수 순환도 점검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자 저는 평소처럼 엔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판에서 들리는 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선원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죠. 보통 출항할 때는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출항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판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는데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긴박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엔진실 문을 열고
위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조타실에서 선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관장, 기관장,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선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전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지도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항해가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갑판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상시 선원들의 작업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위협적이고 날카로웠죠. 여러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금속성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항만 경비라던 그 청년들의 정체를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배를 노리고 있었던 해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엔진실 문을 조용히 닫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해적 두목이 15,000달러를 요구했을 때 저는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였어요. 당시 제 월급으로는 10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배 자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로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거든요. 돈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해적 두목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화물선 운항에서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저희는 해적을 상대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화물선 선원들이었을 뿐이에요. 두목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해적들과 달리 침착했고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협상 경험도 많아 보였죠. 이 배는 비싸 보이는데 15,000달러는 적은 돈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그의 말투에서 협박과 설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해적들은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두목은 협상을 담당하고 나머지들은 선원들을 감시했죠. 총을 들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쏘지는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다치면 배를 운항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선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20년 넘게 바다를 다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든 해적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죠. 갑판장인 김철수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해적들도 경험이 많아 보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해적들은 총을 들고 있었지만 배를 조종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엔진실의 복잡한 장비들을 보고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몰랐죠. 저는 그 점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엔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배를 멈추면 그들도 끝이다. 이 생각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엔진이 멈추면 해적들도 표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도 육지로 돌아가야 할 텐데 배 없이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적들도 그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내가 엔진을 담당하는 사람이냐? 해적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다른 선원들이 제 정체를 말해줄 테니까요. 기관장이 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멈추면 배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말이죠. 두목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엔진을 잘 관리해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가야 하니까.
그들에게도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낼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배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해적들은 돈뿐만 아니라 배도 차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 배로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목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모두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었죠. 선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관장, 엔진을 계속 돌려야 한다.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조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적들이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엔진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22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죠. 기관장으로서 엔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적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5,000달러였는데 이제는 100까지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몸값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목적지 도착 1시간 반 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엔진 이상을 위장해서 해적들을 기관실로 유인하는 것이었어요. 기관실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공간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손에 익은 곳이었고 어떤 도구가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실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면 해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신중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선원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해적들의 계획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라 많은 말이 필요 없었죠. 기관실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스패너, 길고 단단한 파이프, 날카로운 드라이버까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미리 이런 도구들을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해뒀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각자 맡을 도구를 정해줬죠. 엔진실의 구조도 저희에게 유리했습니다. 좁은 통로와 복잡한 배관들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해적들이 들어온다면 한두 명씩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숫자상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연락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시 점검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똑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기관장을 한 경험이 도움이 됐죠. 뭐가 문제인가? 조타실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냉각수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요. 배관 누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점검하지 않으면 엔진이 멈출 수 있어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더 신빙성 있게 만들었죠. 해적들이 엔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한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그들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해적 2명이 점검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엔진실의 복잡한 장비들을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했어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실의 복잡한 구조가 저희에게 유리했죠. 배관들과 기계들 사이사이에 숨을 곳도 많았어요. 여기 이 파이프에서 소리가 납니다. 저는 거짓으로 문제 부위를 가리켰어요.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는 냉각수 배관이었지만 해적들은 구별할 수 없었죠. 해적들이 고개를 숙여서 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선원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용히 3, 2, 1을 세웠어요. 동료들은 제 신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인 김철수와 기관원인 박영수가 제 양옆에 서 있었어요. 모두 손에 도구를 쥐고 있었지만 해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쇠 스패너와 파이프가 동시에 휘둘러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신호 없이도 호흡이 맞았어요.
해적들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당황했죠. 좁은 기관실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받으니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휘두른 무거운 스패너가 한 해적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해적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영수도 파이프로 다른 해적의 다리를 쳤죠. 엔진 소음 때문에 위에서도 소리를 듣기 어려웠어요.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관실의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공간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고, 해적들은 낯선 환경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배관들과 기계들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웠거든요. 한 해적은 스패너에 맞아 기절했고, 다른 한 명은 파이프에 맞아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그들의 총을 뺏었어요. AK-47 소총 2자루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적 2명을 제압했죠. 저는 그들이 떨어뜨린 총 2자루를 주워들었어요. 손바닥이 떨렸습니다. 총을 잡아본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무겁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도 반격할 수단이 생겼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동료들의 눈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판에는 더 많은 해적들이 있었거든요. 3명의 해적이 더 남아 있었고 그들도 무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압된 해적들을 로프로 묶었습니다. 기관실에 있던 강철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서 단단히 묶었죠. 그들이 다시 저항할 수 없도록 손과 발을 모두 묶었어요. 입에는 걸레를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기관장,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갑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장과 다른 동료들을 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인질로 잡힌 동료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총을 확인해 보니 탄약이 충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총을 쏴본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군 복무 때 배운 게 전부였죠. 그래도 해적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이 총들이 필요했습니다. 박영수에게 한 자루를 건네주고 저는 다른 한 자루를 들었어요. 조심해서 올라가자. 동료들이 다칠 수 있어. 저는 엔진실 문을 조용히 열고 위쪽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갑판에서 해적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기관실에서의 성공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는 갑판에서 나머지 해적들과 맞서야 했어요. 22명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선장과 함께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의 해적들과 맞서야 했어요. 기관실에서 얻은 총 2자루가 저희의 유일한 무기였죠. 하지만 상대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을 구해야 했거든요. 갑판은 파도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바다 위의 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죠. 한 발 잘못 디디면 바다로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엔진실 출입문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야 했어요. 갑판에는 해적 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목과 부하 둘이었죠. 그들은 선원들을 조타실 근처에 모아놓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모두 손을 뒤로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해적들은 저희가 반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갑판에서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총을 들고 나타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 해적이 소리쳤어요. 총을 버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해적들은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을 꺼내들고 저희를 향해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원들을 죽이겠다. 인지를 이용해서 저희를 위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해적들도 당황한 상태였고
수적으로도 저희가 불리하지 않았어요.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질전에서 총을 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밤새도록 총성과 비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엔진실에서 올라온 동료들에게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배의 구조를 잘 아는 저희가 유리했죠. 어디에 숨을 수 있는지, 어느 각도에서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해적들은 이 배의 구조를 잘 모르니까 불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해적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들도 후퇴할 곳이 없었거든요. 바다 한복판에서 배를 잃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22명의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했어요.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배를 빼앗기면 저희는 모두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3명의 선원이 다쳤습니다. 총상은 아니었지만 싸우면서 입은 상처들이었어요. 갑판장인 김철수는 팔에 상처를 입었고 기관원인 박영수는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죠. 저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작은 상처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감염될 위험도 있었고 출혈이 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의료용품이 있어서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육지에 가야 했어요. 우리가 배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새벽까지 버텼어요. 해적들도 지쳐가는 것 같았지만 아직 항복할 기색은 보이지 않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쳤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거든요. 선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관장, 엔진은 계속 돌려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교대로 엔진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갑판에서 경계를 서고 다른 한 명은 엔진실에서 엔진을 관리하는 거였죠. 엔진을 점검하러 내려갔을 때 제 앞에 둔 해적 2명이 여전히 묶여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로프가 더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엔진 상태를 점검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동료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해적들의 저항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지친 것 같았습니다. 탄약도 부족해지고 있었고 부상자도 생겼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구조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무전으로 구조 요청도 보냈었고 다른 선박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20시간 동안의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어요. 다음 날 오후, 해적들이 결국 무기를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대치 상황에서 그들도 지쳤던 거였어요. 탄약도 떨어지고 있었고 부상자도 생겼죠. 무엇보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해적들을 묶어 조타실에 가뒀습니다. 기관실에 있던 로프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단단히 묶었죠. 이번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더 세심하게 묶었어요. 손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몸통까지 의자에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장이 저에게 말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드문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풀어지니까 어리둥절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정말 끝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몇 명이 경미한 외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해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희는 일반 화물선 선원들이었지 이런 상황을 처리할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해적들을 묶어두기는 했지만 계속 감시해야 했죠.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해적을 제압했다는 내용과 함께 구조 요청을 보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선박들이 응답해줬습니다. 해군 함정도 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어요. 바다 위에서는 바람 소리나 엔진 소리가 다른 소리로 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말 헬기가 나타났죠. 검은 점 같았던 게 점점 커지면서 헬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군 헬기였습니다. 저희 화물선 위를 선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확성기를 통해 영어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구조대가 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구조대가 왔다. 선원들이 소리쳤어요. 모두 안도의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드문의 시간 넘게 긴장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무장한 군인들이 배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어요. 먼저 해적들을 확보하고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죠. 저는 사건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영어가 서투르긴 했지만 대충 상황은 전달할 수 있었어요. 군인들은 저희의 대응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일반 선원들이 무장한 해적들을 제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기관실에서 해적들을 유인해서 제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영리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축함이 다가와서 해적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죠. 저희는 증언을 해야 했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적들이 배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제압했는지, 부상자는 없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해적들은 수갑을 찬 채 구축함으로 옮겨졌어요. 그들을 보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범죄자들이었지만 동시에 가난과 절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를 위험에 빠뜨린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군 의무병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해줬습니다. 응급처치 정도였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니까 안심됐어요. 심한 부상자는 헬기로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사람은 없었어요. 배 위에는 긴장이 풀린 웃음과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22명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서로 껴안으며 살아남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판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움트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배를 지켰지만 정작 저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배를 지킨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바다 위에서 겪은 이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귀국 후 당국에서 평양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더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바다에서 겪은 일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목숨을 걸고 배를 지켰지만 정작 제 삶은 여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해적 사건 이후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상도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허울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없었거든요. 여전히 모든 걸 통제받아야 했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목숨 걸고 지킨 배지만 정작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저희는 해적들로부터 배를 구했지만 돌아와서도 여전히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했죠. 바다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운 기분이 그리웠어요. 복귀 명령을 받은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의 그 20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2명의 생명을 책임졌던 그때의 무게감, 그리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해적들과 싸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판단해서 행동했던 거죠.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인생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심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가족들 생각도 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든 게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기관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중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중국행 화물차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관장으로 일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운송 루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차량이 언제 출발하는지, 어느 검문소를 통과하는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보들이 탈출 계획에 도움이 됐습니다. 화물차 뒤쪽 컨테이너에 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웠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버텨야 했죠. 발견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가지 화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몸도 아팠어요.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바다에서 해적들과 싸웠던 경험이 용기를 줬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검문소에서 차량 검사를 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중국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그 해방감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죠. 중국에서도 발각되면 다시 북으로 보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미리 연락해둔 밀수꾼을 만났습니다. 기관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들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죠. 손목 시계를 건네고 작은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오랫동안 끼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나룻배는 정말 작았어요. 바다에서 큰 배를 다뤄본 저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배였죠. 하지만 그 작은 배가 제게는 자유로 가는 배였습니다. 건너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강을 건너면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해적들과 싸웠던 그 용기가 이 순간에도 저를 지탱해줬어요.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의 발을 디딘 거였습니다. 아직 한국은 아니었지만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의 기관장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며칠을 버틴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민간 항공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가 새로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꿈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주는 음식과 음료를 받으면서 신기했어요. 무료로 주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친절한 미소도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 안의 시설들도 놀라웠습니다. 개인용 모니터가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고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했죠.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도 처음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숨이 막힐 만큼 밝은 조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곳보다도 밝고 화려했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공항의 크기부터가 놀라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이동하기 편했죠. 바닥도 매끄럽고 깨끗했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며 관리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전광판이 분 단위로 변하는 항공편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각지로 가는 비행기들의 출발과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공항 내부의 상점들도 놀라웠어요. 드문의 시간 열려 있는 곳들이 많았고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특히 전자제품 매장에서 보던 TV와 컴퓨터들의 크기와 선명도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이 벽면만큼 크고 색깔도 생생했어요. 면세점이라는 곳도 신기했습니다. 세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어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신기했어요. 모두 깔끔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죠. 여행용 가방들도 바퀴가 달려 있어서 끌고 다니기 편해 보였어요. 그런 작은 편리함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용자를 배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어요.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세면대, 자동으로 열리는 문, 온수가 바로 나오는 시설들이 당연한 것처럼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동 시설들을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센서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핸드 드라이어도 신기했습니다.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바람이 나와서 손을 말려주는 거였어요. 비누도 자동으로 나왔고 휴지도 센서로 작동했죠. 이런 작은 기술들이 모여서 편리한 생활을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물어보면 웃으면서 자세히 알려줬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 친절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특별한 대가를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놀라웠어요. 이건 영화 속 세상 같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거든요. 모든 게 깨끗하고 밝고 편리했어요.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본 고속도로와 건물들도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국정원 조사를 마친 뒤 저는 하나원에서 새로운 생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었어요. 언어, 문화, 법률, 생활 상식까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세상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였어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달랐거든요.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랐죠. 특히 새로 생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같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외래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커피, 햄버거, 쇼핑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왔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단어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는 기계를 다루는 일에 익숙했지만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죠.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 글자 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어요. 뉴스, 사진, 동영상까지 모든 게 있었죠.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메일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편지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몇 초 만에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진이나 파일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편리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죠.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각자 탈북하게 된 이유도 달랐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온 사람,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사람, 종교적인 이유로 온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하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서울로 나왔을 때의 그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세상은 또 달랐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의 복잡한 구조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노선이 연결되어 있고 환승하는 방법도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헤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휴대폰을 보는 사람까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한강공원에 앉았을 때 본 야경은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리 위를 달리는 차들이 빛의 줄기처럼 보였고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야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공원에는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운동복을 입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놀랐어요. 주문의 시간 열려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죠.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친절하게 알려줘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음식이 뜨거워지는 게 신기했어요. 이런 기술이 일반 상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QR코드로 결제하는 것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게 마법 같았거든요. 점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줘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래적인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제 나도 이 세상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저는 부산 항만에서 근무합니다. 예전처럼 배를 다루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운항 스케줄을 확인하고 컴퓨터로 화물 정보를 관리하죠. 기술의 발전이 제 일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북한에서 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북한에서 기관장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안전장비도 훨씬 좋아졌고 근무 환경도 개선됐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실감해요. 한국의 선박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GPS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자동 조타 시스템도 있었어요. 엔진 관리도 컴퓨터로 할 수 있어서 훨씬 정밀했죠.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회식 문화도 새로웠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고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제 경험담을 궁금해했고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직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임금 협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에 대해 회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근길에는 해운대 바다를 봅니다. 예전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바다와 같은 바다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로 보이죠. 관광객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다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해운대 해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러 와서 활기가 넘쳤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저녁이면 해운대 해변에서 버스킹 음악이 들려옵니다. 젊은 가수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며 박수를 쳐주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해요.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까지 다양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자발적인 후원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하는 걸 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하게 돼요. 저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웠죠.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요. 주말에는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해요.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자유의 한 부분이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사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민들이 직접 잡은 생선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부산 사투리도 조금씩 배웠죠. 그런 소통이 재미있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살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고 어려움도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제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정부의 정착 지원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내가 지킬 건 이 삶이다. 바다에서 배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삶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관장은 더 이상 북한의 선원이 아닌 한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에는 제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해적들로부터 배를 지킨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자유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